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쏟아낸 각종 대책에도 새해 들어서 원화 가치가 다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45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다시 이렇게 오르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지난달 조금 이렇게 잠잠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서학 미국행,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시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입 기업들의 달러 결제 이런 것들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남아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은행에 달러 예금을 넣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새해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달러 예금이 한 1조 넘게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예금을 넣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향후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갈 것이다. 즉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배경이 결국은 이렇게 달러 예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달러 예금의 증가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 기대가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예금에 맞춰서 외화 자산을 준비해 놔야 되고 그리고 또 달러 예금이 좀 위험 가중 자산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같은 것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환율이 지금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내용이 바로 이제 은행들이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4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월이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1년 사이에 이 달러 정기 예금에 대한 예금 금리가 한 0.7에서 0.8%포인트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 달러 예금이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까의 꼭지에도 나왔지만 원달러 환율을 눌러놓으면 다시 올라오고 눌러놓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영향으로 아무래도 달러 예금에 대한 금리를 낮춰서 예금자들에게 조금 달러 예금을 한 인센티브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개별 시중은행들의 차원의 대응이고요. 환율과 금리, 자본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올해 첫 한국은행의 금통위, 고환율 상황이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통화 정책 그리고 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운영 방향을 내놨는데요. 그 방향을 잘 열어보면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두 가지 걱정 중에 뭐가 좀 더 많았냐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의 증가세가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중순에 한번 개입을 조금 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 환율이 한 50원 빠졌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는 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방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면 빠르게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혹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고 내년 정도 돼야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그런 대답을 하시는 응답자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작년 우리 경제가 한 1%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한 1.8에서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경제가 작년보다 펀더멘털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굳이 환율이 이렇게 높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사실은 이유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감안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가 최근 3년 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성장 둔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한 1% 정도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한 1%대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성장의 절반밖에 못한 거고요. 첫 번째는 저성장이죠.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절하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GDP라는 게 달러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GDP, 그래서 1인당 GDP가 얼마가 될 거냐를 달러로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면 우리가 동일한 GDP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달러 변환을 하면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2024년에 1인당 GDP가 36,223달러였는데 25년에는 이게 36,107달러로 한 0.3% 정도 감소할 것 같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율 효과를 걷어내고 봤을 때 실제 성장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대만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만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혹은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아무래도 대만의 최근 성장률을 보면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대만이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공급망으로 굉장히 빠르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뉴질랜드 정도가 코로나 때 방역을 굉장히 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가서 일을 해야 이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을 잘한 부분도 또 하나의 역할. 그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결정적으로는 대만 최근 수출의 한 65% 정도가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거 수출, TSMC나 ASE 같은 기업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만이 최근 들어서 미국발 AI 랠리에 굉장히 잘 올라타고 아주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봤을 때는 대만의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 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최근 1년간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 다 성장의 측면 그리고 환율의 측면에서 둘 다 우리보다 좀 유리한 입장.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 올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좀 분산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든지 저희 계란은 어떻죠? 나눠 담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단점 중에 하나는 스윙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안 좋을 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뭘까요?라고 생각하면 뭐 복지의 과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너무 석유 의존도가 크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너무 예. 한 산업의 의존을 크게 하는 건 좋을 땐 아주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땐 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AI, 반도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만 원래 잘하던 다른 산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골고루 성장 엔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찌됐건 대만과 격차가 또 이렇게 누적되는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경기 부진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가 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성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굉장히 뼈아픈데요. 네. 최근 30년간 아까 말씀드린 경제 잠재 성장률 그 경제가 평균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빠진 나라입니다. 거의 네. 우리나라랑 칠레 정도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칠레보다도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장 동력이 아주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방금 전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장 동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올해가 뭔가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AI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밀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우리가 한 계란을 몰아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특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떻게 성장 동력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 수출 산업에서 그래도 좀 이제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푸드인데요. 라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5억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라면 업체들이 이 내수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해외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K컬처 관련된 것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 조금 잘 되면서 그 안에 등장한 독특한 라면 먹는 방식이라던가 한국은 저렇게 매운 라면이 있대. 야, 일부러 저런 걸 먹어? 하면서 호기심으로 먹어보면서 중독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을 늘어나게 된 또 그리고 그 라면이 굉장히 해외에서 잘 팔리게 된 원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 2021년 이후 코로나 이후죠. 5년간 최근 5년간 라면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냐면 23%입니다. 그럼 네. 이렇게 봤을 때 산술적으로는 3년마다 라면 수출이 2배씩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 굉장히 빠른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또 다른 대표 수출 산업 또 이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K뷰티 이야기인데요. 최근 막을 내린 CES에서 K뷰티 테크가 굉장히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4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장품 수출 많이 한 나라인데 이제는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화장품과 관련된 기술들까지도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 주신 K뷰티 테크인데요. 어떤 기술이냐? 화두가 뭐죠? AI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있는데 특히 뭐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여성분들 더 하실 것 같은데 상처가 있는데 이걸 화장으로 좀 가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최근 개발한 기계에다가 그 피부를 갖다 대면 어떤 이 상처인지 파악한 후에 그 상처에 맞는 연고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잘 안 보일 수 있도록 자기의 스킨톤이나 여러 가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AI 기술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의 기술까지도 접목시킨 거죠. 또 하나는 뭐 에이징 같은 거, 우리가 노화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 노화 같은 것들의 원인을 조금 파악한 다음에 내가 내 피부를 자세하게 보여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 이 피부는 조금 노화가 덜 되려면 이런 화장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AI를 통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 이런 기술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최근 들어서 CES에서 미국에서 열렸던 CES에서 굉장히 큰 히트 그리고 수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던 한국의 화장품이 K뷰티가 결국은 AI라고 하는 기술과 접목되면서 향후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규모도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앞으로 K뷰티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IPO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넓게 보면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좀 더 그 세를 불려나가는 그런 네. 과정인데요. 이 IPO를 하려고 하는 그룹들 보니까 굿아이 글로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화장품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 덩치를 키워오고 있는 한국판 로레알이라고 로레알이 이제 굉장히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예.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뭐 3천억이 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도 지금 IPO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밌는 게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인수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캐롤라인 레빈 미국 백악관 대변인, 대변인이 예. 저번에 에이펙 때문에 한국에 왔다. 이 회사 거를 사가서 또 SNS에 올려서 유명해진 회사가 있고요. 뭐 제조업체 비나우 같은 회사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1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지금 벌써 매출액이 2천억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사들도 지금 일부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트 진로가 최근에 인수한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저희가 ODM이라고 부르죠. 업체 네. B&B 코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 2010년대 마유 크림이라고 한참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는 그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성장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IPO를 통해서 또 다른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화장품 회사들의 IPO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결국은 이 K-뷰티 시장이 글로벌리 커져가고 있는 것들의 일종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K-푸드, K-뷰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기회를 잘 잡아서 또 다른 또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